이제 33분이 돼서 그 두 번째 교육인 ERP 매뉴얼 사용, ERP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리 들리세요? 혹시 채팅창에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잘 들린다는. 그러면은 다 잘 들리신 것 같아가지고 ERP 이제 매뉴얼 ERP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RP 사용 방법은 크게 요거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요 부분이랑 그리고 공무직이랑 기간제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리인 권한으로 대신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ERP, 이게 지금 직원분들 쓰시는 ERP예요. 그래서 ERP 들어가셔서 요거 전사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요 ESS 연말정산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본인 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 소득공제 입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팀 최유주인 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들어가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 우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이 인적정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적정보는 이 거주자 여부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거주자시니까 그래서 거주자 여부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거 세대주, 부녀자, 한부모 같은 경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녀자나 한부모 공제로서 추가 공제 받으실 분들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본인이 세대 주시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보면은 가족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작년까지 이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으로 매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가족 정보를 전년도로부터 가져오기를 클릭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신규 ERP다 보니까 이 전년도에서 가져올 게 없어요. 이 ERP에는 전년도 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가족 정보를 한 명 한 명 수기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오른쪽에 가족 정보로부터 가져오기는 저희 인사정보에서 끌어오는 버튼인데 그거를 끌어오셔도 안 되는 게 주민번호가 다 써있지가 않아서 어차피 다 새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가족 정보에 입력돼야 되실 분들은 반드시 다 수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 쓰시고 주민등록번호는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마킹 표시가 떠요. 근데 실수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꼭 주민번호는 몇 번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주민번호가 잘못되면 다른 공제들도 적용받지가 않고 국세청에 신고를 할 때도 저희가 오류가 많이 뜨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꼭 좀 재차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을 먼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는 요 클릭해서 본인, 그리고 기본공제도 본인 공제니까 본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 하시고 내가 이제 부양가족 중에 인적공제를 받을 자식이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럼 뭐 임지연 이렇게 자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주민번호를 뭐 2년생이다. 그러면 4 자녀의 주민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자녀니까 직계 비속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이 자녀는 내가 인적공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20세 이하, 이게 아니라 20세 이하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자녀가 됐고, 또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는 못 받는다. 근데 다만 내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가져오려고 이 가족정보에는 써야 된다. 그러면 내 배우자가 만약에 전지현이다. 뭐 하고 관계는 일단 배우자니까 배우자를 클릭을 하시고, 다만 기본공제는 안 받으실 거잖아요. 인적공제는 안 받으실 거니까 꼭 대상 아님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신 가족 정보를 알맞게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 출산 입양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교육 때 말씀을 드렸는데 21년도에 출산 자녀나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요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경로우대나 70세 이상 자녀 같은 경우는 이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에 해당되는 거니까 주민번호를 써주셨으면 얘는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그리고 7세 이상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에 따라서 자동으로 체크되니까 체크되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인적공제 받으실 분들 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자녀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장애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해당하는 경우가 이거. 소득세법상 장애인, 이 급의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크를 해주시면 이 장애인 여부가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이 장애 구분은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에 맞게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공제상 인적 정보란이 다 입력이 되면은 반드시 저장을 한번 꼭 눌러주셔야 돼요. 주민번호가 제가 좀 이상한 거 써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우고 넘어갈게요. 일단 저장을 누르고 그래야지 다른 공제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꼭 저장을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소득세액공제 탭으로 가셔서 이제 중요한 거 국세청 자료를 끌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국세청 제공자료 입력 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파일 찾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바탕화면에 깔아놨거든요. 바탕화면에 여기 있다. 그래서 요거 끌어오시고 처리. 그래서 이제 국세청 거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탭별로 한번 볼게요. 보험료, 이제 보험료 이제 끌어왔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국세청 자료를 보시고 각 탭별로 잘 알맞게 끌고 와졌는지 꼭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확인을 하다가 누락된 게 있으면 뭐 입력을 하시던가, 혹은 이게 국세청 자료라 하더라도 내가 공제받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또 삭제를 해주셔야 되니까 꼼꼼히 탭별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요거 보험료 같은 거 본인 거 끌고 왔고, 뭐 의료비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의료비는 대부분 국세청자료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별도로 뭐 안경 구입비라던가 또 이런 추가적으로 입력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또 여기다 밑에다가 대상자랑 뭐 의료비 항목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 나오니까 안경 구입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의료비 쪽에서 설명할 게 제가 아까 앞에서 교육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매뉴얼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국세청 자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이 있었다. 그러면 국세청 자료를 끌고 와질 때 이 정산 항목에 실손의료보험으로 끌고 와져요. 그래서 이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이 있으시면 요거는 총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만큼 빠지고 공제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난임 시술비가 있는 경우는 제가 난임 시술비는 더 공제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비 총액에서 난임 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거는 분리시켜서 금액을 빼고 난임 시술비로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의료비는 15%, 난임 시술비는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높은 공제로 잘 챙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의료비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교육비도 뭐 국세청 자료 이외에 또 본인들 자녀나 이거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또 수기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 내용이 가장 또 많으면서 오류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요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급여에만 있는 분들이 있고 별도로 교회나 종교단체나 또 다른 기부금이 있으신 분들은 수기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급여로부터 먼저 가져오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 급여로부터 이제 법정기부금이 가져온 금액이 뜨고, 그 이외에 본인이 만약에 종교단체에 뭐 기부금이 있다던가 수기로 입력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렇게 종교단체 뭐 건수가 이다.
1200만 원이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서 뭐 기부 연월은 뭐 이렇게 수기적으로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동산교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한번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부양 가지고 뭐 있나? 이게 일단은 좀 저장이 지금 안 되니까 얘는 좀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입력이 끝나셨으면 일단 저장을 한번 누르시고 왜 그러지? 죄송 부양가족이 뭐가 없는데 다시 한번 가져와봐요. 이제 되네요. 그래서 급여로부터 가져오고 본인들 개인적으로 이제 입력하실 거 입력하셔서 저장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 생성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21년도에 대한 결과값이 아래에 떠요. 그래서 조회. 잠깐만요. 그래서 조회하면 이렇게 안 돼. 요거? 요거 그래서 이제 조회해가지고 위에 내용과 아래 내용이 일치하시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직원분들 중에 가장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그냥 여기다 입력하고 저장만 하고 조정명세서 생성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 노무팀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조정명세서를 클릭해줘야 되는 이런 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생성이 안 되면 국세청에도 신고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꼭 요거 조정명세서 생성 버튼까지 꼭 완료를 꼭 해주시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생성까지 다 하셨는데 내가 기부금을 수정하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얘가 최종 결과값이잖아요. 결과값을 먼저 삭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수정 내역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똑같은 절차로 저장하시고 생성 명세서 누르셔서 다시 결과값을 불러오는 요 행위를 하셔야 되니까 요거 기부금이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데 요거는 다 순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연금저축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만약에 개인적으로 연금 뭐 계좌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자료에서 자동으로 끌고 와줄 테니까 요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뭐 카드도 이렇게 신용카드나 전통시작 이거는 나눠서 알아서 뜨니까 요거는 조금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 제가 소비 증가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20년도 사용분이랑 21년도 사용분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끌고 와져요. 그래서 이게 소비 증가분 때문에 끌고 와지는구나 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택자금공제예요. 이게 지금 요 직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원리금 상환 대출액이 있어서 주택자금공제가 뜨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고 그 배우자인 세대주가 이 금액을 이제 공제를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거를 냅두는 게 아니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국세청 자료에서 끌고 와준다고 다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꼭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소득공제 이제 뭐 세액공제 탭은 뭐 그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소상공인 뭐 공제부금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밖에 이제 소득 세액공제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확인이 이제 끝나셨으면 그 다음 탭은 어디로 넘어가냐? 전근무지 탭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신입 직원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 신입 직원분들 중에 이제 이 전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공단에서 합산 신고를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가 근무지명 그리고 이 빨간 표시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뭐 근무 시작일은 이렇게 됐고 요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옆에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래서 그 전근무지에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고 뭐 급여가 1,200만 원이다. 뭐 상여가 300. 전근무지 거 보시고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공제 정보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이 뭐 120만 원.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이 뭐 110만 원이다. 고용보험은 뭐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인데 그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온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전근무지에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들이 연말정산 끝나고 수정신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국세청에 그 자료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전근무지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근무지 결정세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고 저장. 이제 이렇게 하면 전근무지 정보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공제종합정보 탭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 내가 마지막으로 그 처리한 것 중에 오류가 있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공제종합정보 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기부금 조정명세서 생성을 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 돼 있다고 뜨고 또 개인 마감을 제가 처리를 안 했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부금 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하고 아까 안 했었나 봐요. 그러면 조정명세서를 누르고 이제 됐으니까 저장 한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됐고 그럼 다시 공제종합정보 가서 확인을 해보면 좀 느리네요. 이게. 아까 기부금 오류 뜬 거에 이제 사라졌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류 남은 게 제가 개인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마감. 그럼 이제 모든 오류 내용이 이렇게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오류 내용이 사라지고 이 공제 종합 정보에서 이제 본인이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뜬 거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지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요 정산 시뮬레이션 버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한번 돌려보실 거예요. 내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결과가.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 처리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가 나오고 직원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맨 아래쪽에 가서 요 세금 부분이에요. 이제 이번 우리 연말정산 결과로서 이렇게 결정세액이 떴어요. 그래서 최종 너의 결정세액은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각각 이거다. 그러고 너가 이제 급여에서 이제 기 납부했던 거는 요 금액이다. 그러면 요 차이 나는 만큼 직원분들이 추가적으로 내거나 또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310만 원이나 토해내게 되거든요. 좀 많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좀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저희가 아직 비과세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과세 검증 작업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직원들이 입력하실 때는 비과세 입력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시뮬레이션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비과세가 입력된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조금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내야 되는 금액이나 또는 돌려받은 금액 오히려 생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처음에 놀라시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 다만 내가 만약에 앞에 소득공제에서 입력 안 한 게 있어서 다시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다 하면은 요거 정상 결과 삭제하시고 개인 마감 푸시고 다시 처음 단계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연말 정산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본인에 대한 이제 처리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직 분들이랑 기간제 분들을 위한 대리인 ERP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전사 메뉴에 이 연말정산 들어가셔서
아래에 있는 이 대리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대리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에는 공무직과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을 부서의 그 담당자가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 그 임채윤 주임님이 공무직 급여 담당자신데 그거 메일로 그 각 부서별로 그 담당자 그거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신 처리해주는 대리인 그거 채윤 주임님한테 그거 조금 메일 제출 협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메일을 주셔야지 저희 쪽에서 대리인 지정을 다 해야지 그 다음부터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간제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황교안 주임님께서 그 대리인 지정을 해주실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목요일날 다시 한번 이제 황교안 주임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을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대신에 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리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랑 사실은 입력 절차가 다 똑같아서 앞에 지금 다 해보셨기 때문에 요거는 좀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아 근데 대리인은 좀 아이디를 죄송한데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할게요.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저로 이제 대리인을 저희 완주 대리인, 저희 팀의 완주 대리님의 대리인으로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주 대리님 거를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처음에 조회를 누르면 본인한테 지정된 직원들이 다 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주 대리님이 뜬 거고 이제 처음에 인적 정보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거주자 여부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제 옆에 있는 세대주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공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각각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정보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 미리 가족 정보를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배우자랑 자녀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놨고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으셔서 기본공제 대상은 아닌데 의료비를 가지고 올 거라서 이제 여기다 대상한임으로 입력을 해놨고 이 자녀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의료비도 보험료도 끌고 올 게 있어서 겸사겸사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가족 정보 입력하시고 꼭 더블 클릭하셔서 주민번호는 2번, 3번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 7세 이상이나 경로우대 장애인들은 각각 요거에 해당 내용을 제대로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체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우 같은 경우는 7세 이상이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자동으로 체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점을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이적 정보를 입력을 다 하시고는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세 공제 가서 이제 또 국세청 자료를 끌고 오겠습니다. 처리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각 탭별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자료와 각 탭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국세청 자료에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한테 공제 금액이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꼭 필요 없는 자료는 삭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자녀분들께서 이게 해당이 되셔가지고 같이 내용 이제 끌고 와진 거예요. 됐고 의료비는 요거 이제 배우자랑 자녀에 대해서 의료비를 다 요거 완주 대리님이 다 이제 몰기로 하셔가지고 요게 의료비도 같이 이제 금액이 끌고 와졌습니다. 교육비는 뭐 국세청 자료에는 없지만 이제 자녀가 이제 또 어린이집 자녀가 한 명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린이집에서 해당 그 증빙자료 받으셔서 요거는 교육비에 해당되시는 내용 수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부금은 첫 번째 급여로부터 먼저 가지고 오시고 작년에 이제 여기는 지정기부금 노조비 내신 게 있어가지고 노조비를 이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노조비 끌고 오신 거에다 플러스로 본인이 또 뭐 교회나 뭐 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다 그러면 또 느리네요.
멈췄는데. 건수랑 이랬지? 이게 키보드가 지금 말을 안 듣는데. 키보드가 조금 안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뭐 입력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급여로부터 가져오고 개인적으로 입력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그 다음에 누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생성. 조정 명세서 생성을 누르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아래는 보이지 않나? 이게 안 보여. 이게 죄송한데 아까 본인 화면이랑 다르게 이게 대리인 화면이다 보니까 이게 위에 칸이 되게 커요. 이게 화면상에. 그래서 조정 명세서 화면이 여기 화면에 보여야 되는데 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 화면상 안 보이는데 아까 본인 할 때 보셨듯이 이거 저장하고 기본 조정 명세서 생성 누르시면 위에 내용이랑 아래 내용 일치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만약에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결과값인 조정 명세서 생성해서 삭제부터 하시고 다시 처음 단계부터 하시면 되니까 그거 좀 오류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연금저축. 연금저축도 국세청 자료에 있으면은 요거 끌어와질 거고 별도로 수기 입력하셔야 되면은 요거 종류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카드 관련. 요게 이제 카드 관련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각 내용별로 뜰 거고 소비증가분 때문에 20년도분이랑 21년도분 뜨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주택자금, 요거 주택자금 내용은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공제 내역 있으시면 별도로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또 중요한 건 또 신입 직원들이 있다. 공무직분들 같은 경우는 또 1월이랑 7월 신입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 정근무지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당이 정근무지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도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직원이 뭐 저기다 아까 만주 뭐 근무지명 한국투자증권 사업자 번호 4567890 근무 시작일 하시고 저장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아까처럼 급여 이제 금액 부분 급여 부분 이제 급여랑 상여 부분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항목들도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뭐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전 근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주시되 또 한 번 강조드리는 거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금액까지 저장해 주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근무지까지 이제 입력 완료가 됐으면 모든 정보에 대한 입력은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이 끝났고 이제 공제 종합정보 마지막 탭으로 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입력한 거에서 오류가 없는지 오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오류는 없고 개인 마감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리인의 경우에는 개인 마감은 어디 가셔야 되냐면 요 소득세 공제 칸에 요 개인 마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시네. 개인 마감 하시고 저장 하시고 다시 공제종합정보 들어가시면 오류 내역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되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시뮬레이션 처리. 시뮬레이션 처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결정 세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결과로 결정 세액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39,000원, 3,900원이 떴고 기납한 거는 이렇게 137만 원, 13만 7천 원 이렇게 떴고 그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더 돌려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받는 경우는 마지막에 차감징수세액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직 공무직 분들도 비과세를 입력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정산 시뮬레이션 결과가 최종은 아니고 비과세 입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모든 처리는 끝났는데 제가 아까 그 본인 부분에서 잠깐 얘기 안 한 게 있어서 어차피 대리인 부분이랑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끝나시면 저희 쪽에 이제 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출은 요 다시 이 대리인 담당자로 들어오셔서 요 출력을 누르셔야지 이제 그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랑 공제 신고서 있으니까 이렇게 출력 버튼을 누를게요. 그 제출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요거 이제 마지막에 이 서명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서명하시고 저희 쪽에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 그 제출일까지 부서별 사무님들께서 해당 부서원들 거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교육에 대한 거는 끝났고요. 혹시 지금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나서 혹시 좀 Q&A 있으면 간단하게 받고 오늘 교육을 조금 더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할게요. 이게 들리려면 어떻게 직원들 목소리. 혹시 질문 Q&A 질문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그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뭐래? 지금 비과세 입력한 거 없이네요. 일단은 요거 그 재무정보실의 김종원 주인님 질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연말정산 기간 동안에 비과세 입력이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만약에 기한 내에 저희 쪽에서 입력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부 상관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비과세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종도시 기반 방은정 주인님 거 볼게요. 그래서 휴직자는 대리인으로 지정 안 하고 휴직자는 그 휴직자분한테 연락하실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ERP 비밀번호 받으셔가지고 그 본인 ERP로 직접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딱 공무직, 기간제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국세청 자료 첨부 시 안경구입 기부금 영수증도 같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안경구입비 같은 경우 국세청 자료에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뜨는 경우는 당연히 국세청 자료로 가름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뜨지 않고 별도로 뭐 받아오셔야 되는 경우는 그 해당 구입 장소에서 그걸 반드시 지출 증빙 자료를 받아오셔야 되고 기부금 영수증 자료는 제가 교육 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이랑 해당 기관의 그 뭐 허가증, 그 설립 허가증 있잖아요. 그거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윤숙 주인님께서 퇴직자. 저희가 연말정산 대상자는 12월 말일 재직자예요. 근데 다만 퇴직자들 중에 포함되는 거는 12월 31일 정년퇴직자예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분은 만약에 중도로 퇴직하셨으면 저희가 중도퇴직자들은 제가 중도정산을 끝내서 그분들한테 원천징수 영수증 했기 때문에 연도중 퇴사자 직원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교육 영상 따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그 교육 자료랑 같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올릴 교육 자료는 오늘 교육 자료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되게 양이 많은 그 교육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그게 더 되게 자세할 테니까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가족 중에 등본상의 다른 거주자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거는 어떤 경우 제출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인적 정보에 관한 증빙을 할 때 등본으로 다 확인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기간제분들. 홍준이? 네, 질문 내용 보면 작년에 근무했던 기간제 분들 중에 모두 대리인으로 입력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연말정산이에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교육 목요일날 다시 할 텐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재직자만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중도정산을 해야 되고요. 중도정산 진행들은 저희가 다시 교육할 때 설명을 할 텐데 중도정산 12월 말 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연말정산 자료 받으실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할 거고요. 12월 말까지 근무하셨던 분들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메일링 한 것처럼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자료가 없어도 되고요. 1,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들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기간제 담당자분들은 목요일날 꼭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주택마련 저축과 관련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1월에 제출해서 간소화절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주택 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따로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 확인이 안 돼서 은행의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무주택이었고 사실적으로 무주택이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만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대리인 연말정산 중에 초단시간 기간제 이거는 아까 급여 금액에 네. 해당 안 되면 굳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도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어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을 봤을 때 1,4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굳이 대리인 지정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오늘 없으시면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아침 중으로 이제 교육 자료랑 ERP 입력 매뉴얼 올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연말정산 입력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는 제가 그 부서 서무님들이 매일 그 부서원들의 질문사항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Q&A를 저희 쪽에 메일로 보내시면 그 메일을 저희가 답변을 사모님들한테 공유를 할 테니까는 좀 앞으로 발생되는 Q&A는 저희도 이제 그 연말정산 진행할 때 굉장히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다 전화로 개개인들을 답장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일로 조금 취합해서 질문을 받고 공유를 매일 할 테니까는 그렇게 좀 Q&A는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